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율을 봐요.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이 6이죠. 그다음에 지방이 2, 단백질이 2인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포도당을 어떻게 쓰는지 낮추고 지방을 어떻게 쓰는지 높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율을 봐요.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이 6이죠. 그다음에 지방이 2, 단백질이 2인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탄수화물이 2, 그다음에 단백질 2, 지방 6 이렇게, 그러니까 6대 2대 2를 2대 2대 6으로 바꿔주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 비율을 높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 아니 고기 먹지 말라고 해놓고 지방을 왜 높이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육류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오메가3라든지 뭐 오메가9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식품을 가능한 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또 지방산을 좀 만들어요. 그래서 뷰티릭산이라 이런 부분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오메가3나 그 오메가9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특히 포도당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케톤식이 방법이 있고, 또 간헐적 단식도 이제 그걸 노리는 방식이 되겠고, TR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제한 식이요법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개념으로 보면 대개 그냥 어떤 체격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보통 말할 때는 한 45g에서 한 50g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기준을 맞춰갖고 보자면 자기 몸무게 있잖아요. 몸무게가 킬로그램이잖아요. 그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kg다 그러면 50g, 60kg다 그러면 60kg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체중을 g으로 바꾸고 5g이나 한 10g 정도를 빼는 양으로 하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뚜렷하게 하나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대개 봐서는 자기 체중을 g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조금 조절, 약간 낮추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하루에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한테 맞는 단백질은 저는 가능한 한 식물성을 권해요. 동물성은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이제 육식들은 사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뭐 철분제, 포화지방산, 항생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는데, 되게 그래서 이제 식물성으로 제일 이제 권하는 게 콩이죠. 그래서 콩은 여러 가지 뭐 두부라든지 낫또 뭐 청국장, 뭐 된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공을 한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면은 충분한 보충이 돼요. 그래서 콩은 사실은 보면은 단위 그램당으로 따지면은 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콩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달걀도 상당히 그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달걀이 보통 달걀 하나에 한 7.6g, 어떤 통계를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7.6g 정도 단백질이거든요. 달걀 하나만 가지고도 한 끼에 필요한 양의 절반 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달걀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폐류.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선류가 단백질원으로 괜찮하거든요. 근데 되게 물속에서 오래 살지 않는 거, 그래서 폐류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단백질은 단백질 상태로 있으면은 어쨌든 소화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항암을 하고 뭐 수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동안에 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로 먹는 것보다는 아미노산 제제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제제들이 여러 가지들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크 아미노산을 참 많이 먹었어요. 우리 누에고추 있잖아요. 누에고추를 그 가공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나온 이런 그 실크 아미노산들이 있다가, 근데 이제 이게 동물성이잖아요. 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콩을 이용한 소이 아미노산
소위 아미노산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소위 아미노산이나 실리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보면은 100% 아미노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발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을 얻으면 돼요. 그렇지만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소화력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아미노산 공급이 되고 단백질 공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어떤 첨가물이 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첨가물 중에서 단맛을 내는 이런 부분들, 또 여기에서 소금기, 짠맛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 반화 이런 부분들은 가공을 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한테는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직 그 부분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공을 하는 것보다는 원 성분 가공하지 않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냥 자연에서 얻는 그대로 단백질이 더 낫지 않겠나. 암하고 탄수화물하고 관계는, 어쨌든 암은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거잖아요. 암에 일단은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탄수화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도당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이제 과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우리가 뭐 올리고당도 있고 다당류 계통으로 있어서 이제 식이섬유가 있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단당류가 문제죠. 단당류, 이당류. 단당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도당. 그 다음에 이제 이당류는 설탕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탄수화물은 그거잖아요. 단당류, 특히 이제 포도당. 포도당은 왜 암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암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포도당 뿐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먹는다 할 수 있어요. 지방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부 다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암은 포도당을 먹고 살고, 또 우리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포도당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으로서는 에너지 비율로 보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제일 떨어져요. 에너지 효율성이 한 18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왜 포도당을 가져가는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에너지도 만들어요. 대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포도당을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 만드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중간 과정에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이 암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도 만들지만 파생되는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이 젖산이거든요. 이 젖산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산성화를 시켜서. 그래서 암세포 주변을 젖산을 통해서 산성화가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가장 암세포가 성장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포도당을 이용한 대사거든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하고, 즉 포도당은 탄수화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탄수화물하고 관계는 암세포를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또 탄수화물 중에서는 우리가 식이섬유 같은 거, 다당류는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당류는 우리 몸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는 소화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암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뭐 뷰티릭산이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지방산들을 만들어내고, 이거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특히 H닭 유전자라든지 이렇게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들을 억제해버리는 그런 성분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식이섬유가 장 안에 있는 발암물질들 같은 경우를 빨리 끄집어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또 장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밥이 되거든요. 오히려 나쁜 미생물들을 몰아내고 좋은 미생물들을 만드는 밥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장이 좋아지고 또 면역이 좋아지게끔 하는.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들 중에서는 암 환자가 필요한 탄수화물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식이섬유가 많은 게 좋다.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저는 이제 고구마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구마 속에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이뉼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토시아닌, 또 베타카로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같이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구마 속에는 칼륨이 많아서 세포 탈수를 막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고구마가 대부분에서는 높게 나와요. 탄수화물을 하는 부분에서는 고구마를 제일 추천을 많이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채소라 이런 다 그거죠. 그래서 비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일반적으로 십자화과 식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 이런 부분들은 다 탄수화물이 있으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미네랄도 있고, 이래서 그 야채 종류는 대부분 다 좋은 것 같고, 또 탄수화물, 우리 과일들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과일들은 과즙을 좀 피해야 되고, 되게 껍질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껍질 속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껍질을 많이 먹는 방법들을 이용한 식품들이 우리 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암하고 지방의 관계는, 우리가 암은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게 이제 식단이 나온 게 케톤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은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저거는 원자력 발전소 정도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화력 발전소 정도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써. 그리고 대부분 다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과정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을 잘 이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포도당은 뭐 당연히 그대로 이용을 하겠지만, 단백질도 사실은 포도당으로 바꿔서 에너지원에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암세포가 충분히 갖다 쓸 수가 있지만 지방은 못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케톤식일 때 이제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굶는다. 그런데 이때 뭐냐면 탄수화물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을 줘야 암세포가 굶는 거지, 탄수화물도 먹으면서 지방을 많이 주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원만 몽땅 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케톤식일 때, 케톤식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케톤식이 어려운 이유가 탄수화물을 끊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고기를 먹고 뭐 다른 특별히 요리를 먹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꼭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기배 따로 있고 밥배 따로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느 끼니를 먹어서 아무리 다른 걸 많이 먹더라도 밥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게 되면, 고기를 많이 먹고 밥을 먹게 되면 암세포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케톤식 효과를 내려면 탄수화물을 거의 줄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15% 이하 정도를 이렇게 줄여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포도당을 이용한 엔진을 꺼버려야 한다. 엔진을 꺼야 이게 지방만, 미토콘드리아 대사만 살려놓으면 우리 사람은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제 기능을 하는 거고, 암세포는 암세포가 이용해야 할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을 꺼버렸기 때문에 암세포는 굶는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톤식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하고 이렇게 지방하고 관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 어려워요. 왜냐, 우리 매 끼를 그리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언제까지 그렇게 먹어야 될지. 우리가 이렇게 지방만 먹으면 되게 지방을 먹게 되면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한 몇 끼만 먹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서 참 어려워요. 되게 이제 극단적인 케톤이 있고 보통 일반적인 케톤 이런 게 있는데 중등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케톤 시기는 참 어렵고, 일반적으로 보통 탄수화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60% 정도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이 20%, 단백질이 20%예요. 그런데 탄수화물 비율을 20%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단백질은 그대로 20%로 가고, 지방을 60%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하고 지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암을 이기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케톤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지만, 또 하나는요,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고 내가 탄수화물도 같이 섭취하면서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암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방을 이용한 어떤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은 탄수화물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를 자기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난 후에 이런 것을 시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오메가3죠. 오메가3. 우리가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 것은 대부분 오메가6예요. 그래서 오메가6는 사실은 우리가 약간의 염증성을 유발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세포막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우리 세포막 구성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메가6나 오메가3나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포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담벼락을 쌓을 때 어때요? 우리 시멘트를 할 때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그 콘크리트가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안에 보면 뭐 자갈 같은 거 이런 게 같이 넣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막도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3, 그리고 이 안에 자갈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 이게 들어가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메가6가 많은 세포는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만성, 대사성 질환들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메가3가 많아야 돼요. 그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으려면 오메가3를 먹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이 오메가3를, 그리고 어떤 오메가3를 먹는 게 좋은가 할 때는 식물성 오메가3를 먹으라고 그래요. 동물성 오메가3하고 식물성 오메가3는 좀 차이가 나요.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오메가3도 순수한 오메가3도 있지만 DHA나 EPA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DHA나 EPA는 약간 변형된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특히 뇌 같은 데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우리 어떤 뇌 전이암이라든지 또 아니면 뇌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동물성 오메가3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HA 같은 거 이런 건 오메가3는 뇌 안에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암에 필요한 것은 순수한 오메가3, PEA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순수 식물성 오메가3가 우리 일반적인 암, 뇌암을 제외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DHA나 EP는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특히 오메가3를 많이 쓰는 것은 세포막 구성, 세포막에 염증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을 없애면은 이게 그 세포막에서 이게 그 암세포로, 정상 세포에 있는 세포막에서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여러 가지 암을 억제하는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메가3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들깨나 그리고 아마씨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요즘에는 보면 햄프시드 그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레시틴이라는 것도 사실은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특히 달걀 같은 데 많은 게 있고, 또 카디올리핀이라는 성분도 이렇게 있거든요. 카디올리핀도 그 오메가3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은 오메가3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도 우리 환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오메가 9번이에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주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가 그 피해야 될 고지방 식품은 일단은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죠.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에 특히 오메가3나 오메가6에 열을 가했을 때 이게 시스 분자 구조상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분자 구조 우리 그 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요. 뭐 성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각이 바뀌었을 때 이 각이 바뀌는 것 때문에 발암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튀김을 하거나 여기에 쓰는 기름을 썼을 경우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또 하나 우리 버터나 마가린 같이 수소를 첨가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을 가능한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6는 우리가 식물성 많이 있죠. 되게 요즘에 많이 쓰는 식용유들이 대부분 다 오메가6죠. 근데 이 오메가6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염증성 지방산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에 오메가6가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 염증, 사실 우리 암도 어떻게 보면은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도 떨치고, 그다음에 암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지방이 많은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암 환자가 하는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오메가3죠. 근데 이제 그럼 암 환자가 오메가3도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근데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사실 이 암 환자가 우리 세포가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 세포에는 어떤 오메가3가 가장 많아야 되느냐? 순수 오메가3예요. 근데 우리가 순수 오메가3하고 우리가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가 차이가 뭐냐면, 이 순수 오메가3가 약간 변형된 게 우리가 DHA, EPA라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DHA, EP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런 DHA나 EPA 성분의 오메가3는 세포 구성하는데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순수 오메가3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 오메가3가 있는 거는 되게 식물성이죠. 그래서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는 순수가 일부 있고, 그리고 DHA나 EPA가 있고, 또 여기에 포화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물성 오메가3를 썼을 경우에 우리 몸에 이 정상 세포를 좋게 해주는 데 쓰는 것은 아주 양이 적어요. 근데 식물성은 DHA하고 EPA가 적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순수 오메가3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오메가3는 대개 식물성 오메가3, 그게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게 들깨하고 아마씨예요. 들깨가 보면은 오메가3가 참 많죠. 근데 우리 여기서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들깨, 우리 일상생활에서 들깨 기름 많이 먹잖아요. 이 들깨 기름, 우리 환자들한테 들깨가 좋다면 이 들깨 기름을 먹어요. 근데 되게 이 들깨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되게 고온 압착 방식이에요. 그래서 열을 줘가지고 볶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압착을 해요. 그리고 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관을 어디다 해요? 병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 보관을 하는데, 그럼 이 기름을 먹는 게 좋으냐? 근데 이건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메가3는 산패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비단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산패가 돼요. 근데 병에다가 봐두는 기름은 이걸 계속 어때요? 병 뚜껑 열어가지고 기름 좀 하고 또 다시 닫아놓고 다음날 또 쓰고 뭐 한 달 내 쓰잖아요. 그 사이에 다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들깨 기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들깨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들깨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날 갈아가지고 그날 먹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들깨를 그냥 먹으면 약간 비린내가 나죠. 그래서 들깨 먹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아마씨가 좋아요. 아마씨는 실제 저도 아마씨는 종종 먹는데요. 그냥 시체 먹어요. 그러면 약간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간식 비스무리도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씨를 그렇게 먹는 게 괜찮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 아마씨는 다시 볶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오거든요. 이 수입에 들어온 아마씨는 대부분 다 약간 볶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 아마씨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오는 과정에서 곰팡이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아마씨는 그냥 우리가 갈아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아요. 이걸 또 갈아가지고 병에 담거나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깨나 아마씨, 그 외에는 우리가 그 햄프시드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햄프시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달걀에서 보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레시틴도 보면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메가3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식단을 구성을 하는 방법에서 일반인들하고 우리가 이제 달리 개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 식단 구성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6대 2대 2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탄수화물이 6이고 지방이 단백질이 2예요. 그런데 암 환자는 식단 구성을 바꾸라 가죠. 탄수화물이 2, 단백질이 2, 지방을 6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가장 쉽게 쓰는 게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으로 쓰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지방을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케톤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케톤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암세포가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잘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굶고 내 정상세포는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요. 특히 지방을 갖다 많이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지방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케톤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신 이때 조건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에너지 오버가 되고 암세포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지방 식이를 한다 할 때는 항상 탄수화물을 비율을 볼 때 20% 이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60%예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식사하는데 보면은 탄수화물이 60%거든요. 그 60%를 20%로 줄여야 되니까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밥을 평소에 한 공기를 먹는 사람이다? 그럼 3분의 1만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를 지방으로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방으로 바꿀 때는 가능한 한 우리 몸에 좋은 지방,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 계통도 좋지 않거든요. 그럼 오메가3가 많은 거. 오메가3가 많은 것은 우리가 식물성으로는 들깨, 그 다음에 아마씨, 우리 요즘에 보면 CBD 오일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고가여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으로 섭취를 한다 하면 저는 이제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에 가서 오메가3가 많아요. 되게 꽁치, 고등어. 그런데 너무 큰 생선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를 하면 되고, 이때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은 오메가9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괜찮아요. 오메가9은 암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심혈관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해가지고서 식단을 구성하면은 가장 바람직하고, 이때 우리가 이제 고지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을 우리 환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불포화지방산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불포화지방산인데, 그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어떤 차이냐? 사실 분자 구조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분자 구조에서 어떤 수소가 좀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불포화지방산이고, 탄수하고 수소가 완전히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수소가 끼어들지 못하는 이제 이런 지방산을 이제 포화지방산에서 다 찼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불포화라는 건 아직 덜 찼다 그 말이고.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화지방산은 되게 에너지원으로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죠. 포화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자재가 되게 이제 육류에 많이 들어있죠. 육류에 들어있는 우리가 지방들은 거의 대부분 포화지방산이죠. 그래서 되게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암에 있어서 이게 지방산이 중요한 부분은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불포화지방산이 우리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세포막을. 그래서 대개는 성인이 돼버리면 오메가6가 엄청 많아요. 거의 한 85% 이상을 오메가6가 차지하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오메가3가 훨씬 더 많아요. 오메가3가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성인이 되면서 오메가6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먹는 음식들 중에서
오메가6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 식단 중에서, 채식 중에서 오일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채식들은 거의 다 오메가6가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면화유라든지 뭐 해바라기유라든지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오메가6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얻기에 너무 쉬운 것은 오메가6냐. 근데 사실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오메가3하고 6가 구성하는데, 오메가6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빽빽하니 차서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공급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잘 들어가지 못해요. 한마디로 세포막이 뻣뻣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이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세포막에 염증이 잘 생겨요. 오메가6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이제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오메가3로 구성이 잘 돼 있을 때는 산소도 수월하게 들어가요. 영양분도 수월하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을 나눈다면 포화지방산은 주로 에너지원을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칼로리가 과다가 돼요. 그리고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되게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육류 속에 들어있는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고, 그러면 채식에서 얻는 게 이제 세포막을 보는 건데, 세포막은 이제 불포화지방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포화지방산은 세포막에 잘 쓰지 않고. 그런데 오메가6가 많아요. 성인이 되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암 환자분들은 오메가3 쪽으로 많이 바꿔줘야 돼. 그래야 영양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정상세포가 암으로 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 어때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메가6는 오히려 산소 공급 차단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대개 들깨라든지 아마씨라든지 햄프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달걀에 약간 있는 레시틴 같은 경우도 오메가3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을 해 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은 그렇게 나뉩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도 항암하는 동안에 정말 먹기가 어려운 상태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콩을 중심으로 한 뭐 소이 아미노산이라는 거, 이걸 많이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실크 아미노산, 실크 그 누에고추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소이 아미노산,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이제 발효한 소위 아미노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아미노산 제제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민 같은 경우도 있는데,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암세포가 글루타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글루타민은 또 우리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장 점막 손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회복을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암세포가 암 성장하는데 글루타민이 필요하지만 우리 모든 음식에는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글루타민을 많이 안 넣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글루타민을 암세포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글루타민을 넣어준다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장 점막 손상을 막아서 장을 좋게 해가지고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글루타민도 조금 섭취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조제를 먹기에 앞서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좀 가공을 한다거나 조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자가 먹기 좋게끔 조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꼭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될 때는 이런 보조제를 써야 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주사제를 이용을 해서 수액제를 통해서 아미노산을 또 보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지를 못하면은 수액제라도 이용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암 치료하는 동안에는 충분한 영양소 공급, 균형에 맞춰진 영양소 공급이 되어야 항암을 잘 견딜 수가 있고, 또 이러이러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고단백 식품은 콩이에요. 콩은 사실 육고기하고 비교를 해서 단백질이
100g 기준으로 해볼게요. 100g 기준 소고기는 21g의 단백질이에요. 근데 콩은 26g이에요.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은 콩이 가장 좋은데 우리 환자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든든한 느낌이 들고 콩을 먹으면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콩을 먹으면 뭔가가 단백질이 부족한 기분이 들어요. 고기를 먹으면 뭔가가 제대로 먹고 내가 좀 오늘 음식을 좀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식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에 동물에만 있는 아미노산은 없거든요. 동물성 아미노산이 없어요. 사실 이 동물성 아미노산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먹으면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로토닌이라든지 어떤 도파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아미노산이 공급이 되니까 이런 호르몬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느끼는 기분이 있어요. 근데 식물성에는 그런 기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암 환자가 음식으로 먹을 때 이런 동물성에는 우리가 좋을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로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항생제가 들어있다든지 그다음에 철분이 들어있다든지 여러 가지 포화지방산이 많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동물을 통한 단백질 원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콩 종류도 우리가 요리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두부라든지 된장, 청국장, 낫또 그리고 요즘에는 콩을 가지고 고기 풍미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콩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 안 좋다 이건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 지방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시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분자가 만들어지는 그 학교 때 보면은 이게 막대기하고 구슬 같은 거하고 해서 분자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모형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게 시스 타입이라는 게 있고 트랜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자와 분자 사이를 하는 각도 문제거든요. 이건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스 타입은 우리 몸에 별 특별하게 이상을 주질 않아요. 근데 이게 각도가 달라져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었을 때 이 트랜스 타입이 여러 가지 발암물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바뀌는 게 되게 보면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이런 부분들이 즉 불포화지방산,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메가3나 오메가6, 오메가9 올리브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근데 포화지방산은 사실은 트랜스 쪽으로는 안 갑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그 세포 구성하는데 경직이 돼 있고 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은 주지는 않지만 트랜스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불포화지방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시스에서 트랜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름에 어떤 튀기거나 전을 지지거나 이럴 때 이 기름에 열이 가해지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우리 버터나 마가린, 수소 첨가물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WHO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오메가3나 오메가6 이런 부분들은 열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발화점이 낮은 불포화지방산, 이게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다른 기름에 비해서 훨씬 더 발화점이 낮으니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되게 드레싱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우리가 그 튀김용으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의외로 올리브 오일은 좋은 거니까 튀김을 하는다든지 아니면 전을 지지는데 올리브 오일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기름보다도 더 안 좋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드레싱용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암 환자는 몇 번의 식사가 적당한가? 그런데 사실은 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식사를 암 환자는 소식을 해야 된다. 소식을.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 끼를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이제 알려진 식사법 중에 하나가 암 환자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이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이 간헐적 단식은 두 끼 먹는 방법이에요. 두 끼를 먹고 그 다음 끼를 먹을 때까지 한 16시간 정도로 굶는,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세 끼를 먹게 되면 간헐적 단식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을 먹는 방법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자기는 한 끼밖에 안 먹는다. 그래서 한 끼밖에 안 먹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때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먹는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순간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끼를 양을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두 끼로 나눈 게 나아요. 그리고 한 끼는 안 먹는 게. 그래서 말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아침을 먹을 때는 정승같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오래전에 과학자가 내놓은 그 주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떠도는 말 중에서 나오는 뭐 아침은 정승처럼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는 근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실생활에서는 그럼 어떻느냐. 우리가 아침은 일어나면은 입맛도 없고 입안도 쓰고 막 이래서 아침은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아침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오전에 일을 가장 액티브하게 하거든요. 오후가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액티브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일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침을 제일 많이 먹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아침은 잘 많이 못 먹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점심을 결과적으로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먹어요? 저녁을 제일 많이 먹어버리죠. 점심은 적당히 떼어버리고, 말 그대로 적당하니 해요. 근데 저녁을 많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횟수를 따졌을 때 보통 3번을 일상적으로 먹는 건데 우리가 횟수를 늘리면 간식을 한 번 더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간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암을 치료하는데 뭔가 내 식사 방법이 암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한번 줄여보세요. 저녁을 줄이는데 아예 굶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적응이 안 돼요. 일단은 줄이는 것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줄이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뭐냐면 처음에 쉽지 않아요. 줄이면은 예전에는 저녁 먹고 간식 먹고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잠들 때쯤 되면 출출해야 하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간식도 먹지 말고 저녁도 먹지 마.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처음에 줄이고 양을 줄여보고 그 다음에는요 방법을 바꾸세요. 밥을 먹는 것보다는 어떤 죽이라든지 간단한 거 유동식으로 내 위를 아주 편하게, 위가 편해야 잠을 잘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동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나중에 내가 다 적응이 잘 되면 그때는 아예 끊어볼 수도 있는 거. 그때는 진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식사라는 것은 저는 마지막에는 3번보다는 2번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